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중압박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SK 지키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4일 중국 장쑤성 정부에 따르면 시쿤린 성장은 최근 우시 소재 SK 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단지 발전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쑤성 정부는 이번 방문을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특별 조사라고 설명했지만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미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일렉트로는 쿼터 장비 부문, 네덜란드 ASML은 노광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화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당국은 규제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덜란드는 이달 미 상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중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소재와 제조 장비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 제조사들은 정부 지원과 공격적 투자로 한국의 OLED 시장을 위협해왔는데 이번 규제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현지 시간 4일 덴마크의 소형 용융염 원자로 개발업체인 시보그와 2026년부터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원전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안에 최대 800메가와트급 부유식 원자로 발전 설비 모델을 개발해 인증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후 부유식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설비 개발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자동차가 호주 히토류 기업 아라프라 리소시스와 연간 1,500톤에 달하는 히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 볼 텐데요. 현대차는 이번 계약에 따라 호주 놀란스 히토류 광산에서 생산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7년간 공급받으며 이를 전기차 모터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호주산 히토류 조달에 성공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에 관한 내용들부터 짚어볼 텐데 네. 앞선 영상에서 사실 SK하이닉스 시나리오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이번 기사는 또 성장이 직접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할 정도면 이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인가요? 우시가 사실 지금 중국의 외딴 장쑤성에 있는 건데 외딴 도시였는데 지금 그 지역 GDP라고 하죠. 그 네. GDP가 제가 알기로는 2등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중국 내에서 네, 중국 내에서 네, 아마 상하이 다음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그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달돼서 그런 건데 거기에 처음 시작이 우시고요. 한 절반 가량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SK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때마침 이제 녹화 날짜로 저희들이 지금 이게 화요일이죠. 네. 근데 어제 우시 관계자한테 우시 SK 하이닉스 우시 네. 공장 관계자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희 기사를 보고 저녁 때 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사 잘 받고 네. 뭐 늘 항상 오는 거다. 늘 항상 오는 건데 뭐 딱히 이례적인 건 아니다. 과거에도 시진핑이 성장 시절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쪽도 다 한국 기사를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이게 뭐 가정적인 얘기였지만 계속 미국 압박이 심해지면 대중국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당장
지금 최첨단 반도체 장비가 반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SK 입장에서는 뭐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쵸.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 뭐 투자를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매각은 섣부른 그런 판단이다. 근데 이제 매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추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좀 규모를 줄여 나가는 아니면 방식으로. 이제 계속 장비가 안 들어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초정밀, 뭐 초정밀, 초부가치 상품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제 뭐 미국이 압박을 계속해서 심하게 좀 가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뭐 준비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칭하이유니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뭐 자국의 반도체 굴기 해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아무래도 관이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좀 생각만큼 잘 안 움직이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미국이 뭐 반도체만 못 팔게 한 게 아니라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비도 못 팔게 하고 있거든요. 네.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비부터 다 만들어야 되니까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다시 그렇죠. 시작하는 근데 느낌인 이제 거네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낮은 정도, 저 낮은 정도의 수준의 제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2나노, 4나노, 5나노 초정밀 제품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중국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SK 하이닉스 기사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미국 규제에 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할 거다. 네. 이러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동참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일본이나 네덜란드 언급돼 있는데 이게 이제 치포 동맹은 네.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 일본, 대만 이 치포 동맹은 뭐냐면 반도체 완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지는 거잖아요. 국가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네덜란드를 압박하는 거는 이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장비들을 만드는 국가들이 몇 군데가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뭐 일본의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네덜란드 하면 ASML이 있는데 이 기업들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야, 반도체 완제품만 아니라 장비들도 이제 만들지 마. 그럼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들 기업들이 왜 고민을 하냐? 중국이 주요 클라이언트인데. 근데 뭐 어떻게 협박을 하는 거냐면, 겁박을 하는 거냐면, 미국이 네. 이 ASML 장비, 노광 장비에도 한 25%가량이 미국산 장비, 미국산 부품입니다. 네.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요 부품들이 어느 정도 다 미국산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런 압박, 이런 제한들을 무시하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기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보면 뭐 일본, 네덜란드의 압박은 그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한 뭐 장비 업체들이나 공급업체들에 대한 소재 공급업체들에 대한 압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무장관이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 기사의 핵심은 참여할 것이다. 네, 이런 고민이 있던 거죠.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사실 되는. ASML은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는 그냥 뭐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기사에서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좀 반감을 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 노선과는 좀 다르게 가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동참한다고 하면 ASML도 아무래도 이제 네덜란드 국적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나 이런 기조에 대해서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묘수야 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미국이 점차 이 지금 대중 압박의 기조를 당분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중간 선거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공화당이 뭐 정권을 잡던 아니면 민주당이 잡던 이 기조는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 선거가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뭐 다른 정책들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완화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쨌든 비슷한 네, 기조로 갈 맞습니다. 거다. 중국을 압박하는 건 어쩔 수, 이렇게 뭐 기본 견제 차원이기 때문에 뭐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조는 꽤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뭐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고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미국이 중국 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다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반도체에 이어서 네. 디스플레이도 규제를 한다 이렇게 네. 또 발표를 했는데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대만 쪽의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한 거죠. 아, 예측이다. 네. 가능성이 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핵심 소재, 장비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되는 그 건가요? 이제 뭐 IRA들 인프라 간축법 뭐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RA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큰 기회입니다, 사실. 예. 뭐 전기차, 현대차 같은 경우 뭐 당장 못 받지만 어차피 1년 반 뒤에 공장 만듭니다. 만들고 있고 뭐 배터리 뭐 다 이미 공장 가 있고 중국 업체들 못 들어오면 우리는 생큐죠. 이 디스플레이 업계는 더 좋아요. 그쵸.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다르게 훨씬 더 그 국산 장비율, 국산화가 훨씬 잘 돼 있어요. 거의 네. 90% 넘습니다. 또 우리 네. 국가가 이제 점유율이 높으니까. 높죠. 특히 이제 LCD는 뭐 포기했지만 사실상 OLED는 되게 넘사벽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점점 이제 중국이 LCD에 돈 벌어서 OLED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OLED를 중국산 못 쓰게 한다? 네. 그럼 생큐죠. 예, 그래서 아마 이 기사를 많은 그날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보셨는데 이거는 정말 호재입니다. 예, 태양광이랑 비슷해요. 네. 태양광이랑 네, 비슷하다. 태양광도 하나 국내 아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니면 중국인데 네. 중국 거 못 쓰게 한다면 한국 당연히 못 쓰게 하는 거죠. OLED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특히 LG, 삼성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건 거의 없다고 보도 됐습니다. 딱 2개 업체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공급량이 아직은 이제 전체적인 그 패널 시장의 점유율은 많지 않지만 뭐 만들 수 있는 나라밖에 없으니까 OLED는 점점 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이 OLED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네. 점점 더 아직 그 수율이나 가격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뭐 LCD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화질이 뛰어나고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중국도 가는 거고 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일찍이 뛰어든 거고 그 실력도 앞서 있는 상태인데 내심 조마조마했던 거죠. 국내 업체들이. 근데 중국이 너무 빨리 워낙에 돈도 많고 네. 그다음에 자국의 시장을 바탕으로 빨리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이 한번 끊어줄 수 있다? 그럼 저는 생큐죠. 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랑 또 LG 디스플레이 이제 앞으로 좀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거는 알아서. 네. 그건 알아서 저희 하시는 개인적인 거고. 네, 생각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이슈도 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이 조선업체가 이 원전 사업에 뛰어든 게 좀 이색적인 것 같은데 네네. 삼성중공업이 선박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좀 원전 사업에 뛰어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뭐 이제 더구루 기사를 늘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예, 작년에도 이미 대우조선이 그 인도네시아 그 토르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토르큰이라는 기업이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우겠다. 그래서 대우조선이랑 같이 지금 스터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뭐 국내는 거의 나온 기사는 없는데 저희만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야 그럼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운다는 게 말이 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 플랜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 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다 위에 정유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배고 위에 정유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부분은 배고 위에 위에는 원전을 싣는 원전이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소형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원전처럼 큰 거였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못하죠. 근데 소형 원전 SMR이 있기 때문에 원전 작은 거 바다 위에 띄우는 거죠. 왜 띄울까? 안전하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 원자로 밑에 막 그 대부분 다 위치한 곳이 바닷가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물 때문에 한 거거든요. 바다 위면 더 좋죠. 더 안전하고. 예. 그런 네.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국내는 최초로 이제 국내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네.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지금 기사에 나온 덴마크 업체랑 하고 있는 거고 내용은 2026년부터 아마 이제 동시에 그 원전 조립과 배를 동시에 짓겠다 하는 게 인터뷰에 나온 겁니다. 네.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이 처음은 아니다. 아니다.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좀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 소형 원전의 발전과 맞춰서 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소형운전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전 세계적인 기조가 되면서 이제 뭐 석탄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풍력 제한적인 좀 많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동일화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바다 위의 원전도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특히 이제 뭐 인도네시아를 위시해서 동남아 국가들 그 나라는 대부분 다 전기를 어디서 만드냐면 석탄 발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가스로 돌리고 있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좀 전환이 필요한 네, 시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전은 가격 대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근데 뭐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소형 원전 짓는다고 하면 주변 지역 그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이 바다 위의 원전은 그 두 가지를 만족해 주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만들어진 바가 없다. 예, 소형 원전은 중요한 건 아직까지 땅이든 바다든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예. 네. 다 그게 이제 미지 영역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좀 상용화가 되고 나서 볼 일이네요.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원전과 비교해서는 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마침 소형 원전이 그냥 바다 위에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설 비용도 작고 크기도 작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 그래서 소형 원전 기술들이 뭐 나트륨 원전도 있고 하는데 그대로 갑니다. 기술력이. 예. 그러면 좀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이슈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긴 기사죠. 네. 네, 이 호주가 요즘 광물 자원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리튬이나 뭐 니켈, 코발트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은 이름도 어렵고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전기차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히토류의,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 히토류 하면은 보통 한 가지 물질인 줄 다 아시고 있는데 뭐 희귀한 뭐라고 될까요? 희귀한 물질이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16개 정도, 1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2개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네오디뮴하고 프라세오디뮴. 이 두 가지에서 산화물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산화물 그 연구 자석이 있거든요. 이 NdPr 기반의 NdPr 이게 2개 합친 거거든요. NdPr 기반의 원소기호 합친 겁니다. 두 가지 NdPr 합친 건데 이 연구 자석이 되게 단단하대요. 다른 제품 만든 거에 비해서 이쪽 다른 물질을 만든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전기 배터리, 전기차, 모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풍력 발전 돌린 데 많이 쓴대요. 풍력 발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언급드린 것들 그 제품들은 다 요즘 핫한.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로 뭐 전기차.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필요하니까 잡은 겁니다. 좀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네요. 왜 호주냐? 미국에 제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의 히토리도 미국도 고민인 게 다 오케이. 다른 건 다 미국에서 다 끌어올 수 있는데 히토리가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상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인데 쉽게 미국이 그 중국을 압박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 혹시 히토리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다행인가요? 아니면 미국도 지금 자원 내에서 히토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캘 수 있는지 안 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호주가 뭐 지금 어마어마한 호주 남미가 어마어마한 중국의 대체의 광물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다 IRA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찾아보다가 호주를 잡은 거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히토리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필요한 소재들, 배터리에 소재한 제품들을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도 직접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포드, 그다음에 뭐 GM, 뭐 도요타, 폭스바겐 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열심히 광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좀 소재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광물의 기업들이 많아요. 뭐 이제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발레, 브라질 이런 것만 아시는데 요즘 뭐 이런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들 말고 원석을 차지하는 그 광물 기업들도 특히 미국에 많습니다. 네. 예, 그 기업들을 항상 보시면 되게 알짜 기업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앞으로 전기차나 배터리나 아니면 뭐 이런 패널 같은 데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광물들을 캐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라. 호주 기업이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광물 기업 관련해서 투자 팁까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의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와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원전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호주 공급망 관련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